자, 여러분, 조선은 은에 눈이 뒤집혔어야 된다. 이게 뭔 말이냐면요. 자, 여러분, 여기 보시면 이게 대항해 시대 있죠. 대항해 시대에 여기에 이게 이와미 은광이라고 있었고요. 이와미 은광이라고 있었고, 그리고 여기에 이쪽에 볼리비아 이쪽에 포토시 은광이라고 있었어요. 전 세계에 두 개의 그리고 또 하나의 은광이 뭐 인도 쪽하고 뭐 여러 군데 은광이 있었다고 하는데, 일단 이와미 은광, 이 볼리비아의 두 가지 은광이 여러분, 은광이 엄청나게 여러분 통화를 폭발시킵니다. 그렇게 된 결정적인 원인이 여러분, 여기 중국 있죠. 어머나 마우스가 어디죠? 중국. 중국이 여러분 뭐를 하냐면 지정은제를 하죠. 지정은제라는 걸 합니다. 뭐냐면 세금을 여러분 그 전에는 뭐로 받았냐면 쌀하고 보리로 받았어요. 그러니까 이 지가요 여러분, 땅지자 땅 세금, 정은 이제 장정할 때 그 장정해서 사람세, 그러니까 이건 재산세고요. 지는 재산세, 정은 인두세, 사람이 내는 세. 그러니까 토지세, 그러니까 재산세와 그 인두세를 은으로 내라.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세금을 은으로 내는 제도를 만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명나라에서 은 수요가 엄청나게 돼요. 그래서 은을 가지고 가서 중국의 물건을 사다가 서양에 갖다 팔고, 뭐 이렇게 동남아시아에서도 그렇고, 국제 통화로서의 은이 엄청나게 역할을 하게 되는 게 포토시 은광, 이와미 은광, 그리고 명나라의 지정은제가 합쳐지면서 전 세계가 대항해 시대와 은본위제 시대, 대교역, 대상품의 시대가 열리게 된다. 이 얘기를 왜 하냐? 우리나라가 청나라한테 개 발린 결정적인 원인이 이거에 적응 못해서거든요. 자, 무슨 얘기냐? 우리나라가 대항해 시대의 주변국이었다 이렇게 하는데, 대항해 시대의 주변국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거기 끼지 못하는 거지. 이 위치 자체가, 일본도 여러분, 일본도 은 잔뜩 싸주고 와서 교역하자고 그러고, 여기서 여기 오키나와 이쪽에 류쿠나 이런 데서도 이쪽에 이렇게 샹료제도 이런 데 하고 막 슈추 가지고, 그리고 여기 중국에서도 교역 열리고 난리가 나면서 여러분, 이 주변에서 중국하고 일본에서 여러분 난리가 났었다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대항해 시대, 교역 시대에 변두리가 아니었는데 우리가 그냥 문쳐닫고 있었던 거야. 그리고요, 이때 여러분 중요한 게 뭐냐면, 이때 여기 너무 이게 돼 있는데, 이때 있잖아요. 이때 여기서 이 만주하고 여기서 여러분 엄청나게 인기 상품이 있습니다. 인기 상품. 여기서 인기 상품이 있는데요. 인기 상품이 발생을 하는데, 이걸 다시 이제 제가 이거를 바보짓을 했군요. 지도를 나 혼자만 보고 있었네? 나 병신인가? 지도를 나 혼자만 보고 있었네? 아무튼 뭐 그냥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아우 민망해. 자,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 여기서 그러니까 여기 나 어떡하지? 다시 녹화할까? 어떡하지? 멘탈 붕괴 왔어. 어떡하지? 응? 네, 어떻게 하죠? 아무튼 그냥 계속 얘기할게요. 그냥 민망한 채로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 대항해 시대에 여기 상품이 있었어요. 이런 민망한 것도 그냥 나가자. 아우, 얼굴 빨개지네. 자, 여기서 여기 있죠. 여기에 인삼이라고 하긴 그래요. 그냥 우리 식으로 하면 산삼이죠. 이게 나중에 인삼 재배법은 훗날 얘기니까, 이때 이 일대에서 여기서 여러분, 여기서 뭐죠? 인삼, 산삼. 그 당시에는 인삼 재배가 안 되니까 산에서 캐는 산삼, 뭐 그거나 인삼이나 뭐 그렇지만, 그리고 여기 이런 호수나 이런 데서는 여기서 뭐가 나면 진주, 그리고 이쪽 시베리아에서는 여러분 모피, 가죽, 이런 거요. 모피, 가죽, 이런 게 이제 막 나오는 거야. 그리고 이거를 상품화해서, 그러니까 명나라에 은이 쏠려 들어오잖아요. 명나라에 은이 쏠려 들어오니까 그 은이, 그러니까 부자가 생기죠. 그 부자들이 사치품을 이런 걸 찾는데, 이런 걸 팔아서, 산삼 여러분, 불끈 아닙니까? 산삼하면 불끈이죠. 야, 기력이 없다가 갑자기 불끈하네. 이렇게 가고 돈 오고, 이렇게 해서 나라의 기틀을 세운 사람 누굽니까? 이렇게 해서 나라의 기틀을 세운 사람, 상업을 통해서 나라의 기틀을 세운 사람, 이게 여러분 누르와치죠. 이게 누르와치야.
일어났다고. 이게 청나라라고. 이게 청나라가 누르하치가 청나라를 건국할 수 있었던 원동력은 여러분 장사예요. 장사. 자, 이렇게 해서 이와미 은광, 포토시 은광의 은이 글로벌 결제 수단으로 각광받은 이유는 명나라의 지정제 때문이었다. 그리고 명나라가 쌀과 보리 대신 은으로 세금을 받기 시작하자 국제교역은 명을 중심으로 폭발하기 시작한다. 동북아에서의 교역이 폭발하는데 명나라 부유층들이 건강식품, 오늘날의 비아그라라고 할 수 있지. 산삼, 어이구야. 산삼, 모피, 진주 등을 소비하기 시작하고 산삼, 모피, 진주 이런 거에 공급처가 만주, 그러니까 특히 진주는 우리 쪽은 아닌데 여기 산삼, 모피 이게 만주, 한반도 이쪽이었는데, 이 산삼 특히 이런 시대적 상황을 적극 활용해 국가적 기반을 닦은 건 누르하치다. 아, 우리 조상들 뭐 한 거야? 이때 은 채취하고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것도 그 중종이 여러분. 그러니까 이 시대예요, 여러분. 이 시대에 대항해 시대를 올라탄 사람이 대한민국에 있잖아요. 대한민국이 아니라 조선에서요. 이건 옆에 대본이 없는 거니까 살짝 얘기하면 누구였을 것 같아요? 이 대항해 시대의 교역의 시대에 누구였냐면 연산군이었어요. 연산군은요, 여러분. 연산군은 은을 채취해서 그 장록수 있죠. 막 이런 게 은을 채취해서 그 은으로 화려한 생활을 한 거야. 막 국가재정을 빵꾸 내고 뭐 어쩌고저쩌고 막 너무 화려한 생활. 그게 이제 중종 반정을 일으킨 사람들이 연산군을 꼴 보기 싫다고 했지만 연산군은 여러분 있잖아요. 슬슬슬슬 이런 것들이 슬슬슬슬 시작이 되던 시대야. 그런데 이 조선은 와 완전히 상인 화려함 이런 거하고 담을 쓰지. 연은 분리법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더 얘기를 할까요? 그 연은 분리법이요 세계에서 가장 발달한 은 채취법이었고 이쪽 함경도 이쪽에서 하다가 그거를 여러분 그 기술이 넘어가서 그 연산군 때 은 채취법이 넘어가서 일본에서 은을 채취한 거라니까. 우리는 은 강산 이런 거 나라의 기강을 흐트리고 사치품을 하고 뭐 장록수하고 연산군 이런 애들 나오고 뭐 그런다고 특혜고 그렇다고 그거를 은 채굴을 여러분 나라에서 막아버려. 와씨 정말 뷰티풀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네, 아무튼 그렇습니다. 이제 그게 쭉쭉 나가는데, 네. 누르하치는 산삼과 모피 무역으로 분자봉을 만들고 국가를 세웠다. 뭐 이런 거고. 김하문족의 전투력만 우리가 기억하는데 아니다. 청나라를 세운 원동력은 상업 능력, 대항해 시대의 은을 빨아들인 능력이다. 만약 조선이 산삼이 국제교역 상품인 걸 감지하고 산삼을 교역하고 산삼, 후추, 육두구, 정향, 시베리아, 모피 등의 거래소를 열었다면 어떻게 됐을까? 어떻게 됐겠어요, 여러분? 우리 이 땅에 여러분 지리적으로 좋잖아요. 여기다가 여기 부산이나 부산쯤에다가 여기 모피, 뭐 진주, 산삼 이런 거에 교역소를 만들어 가지고요. 그러면서 육후국, 뭐 중국, 뭐 네덜란드 상인 교역을 했으면 어떻게 됐겠냐고. 한번 그냥 역사에 가정은 없다지만 생각을 해보자는 얘기죠. 이런 생각도 못하나? 역사에는 가정이 없다 하지만 조선이 만약 대항해 시대에 올라타서 비단, 도자기, 인삼 만약에 이 모든 역사적 지식을 우리가 알고 가서 권력을 꽉 잡은 상태에서 비단, 도자기, 인삼 3대 교역품을 전략 물자로 해서 전략 산업 상품으로 해가지고 전 세계에 팔아먹었다면 누르하치도 했는데 왜 우리는 못해? 라는 이런 역사적 가정을 한다면, 근데 이런 가정은 됐고, 그러니까 우리가 왜 망했냐라고 했을 때 교역을 안 해서 이런 결론을 우리가 배운 적이 없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청나라한테 왜 당했지? 라고 했을 때요, 누르하치가 인삼 팔아먹을 때 우리 조상은
교역을 안 해서. 이게 여러분 진짜 정답일 수도 있잖아요. 근데 이 얘기를 안 하잖아. 이 얘기를 안 하죠. 그러니까 역사를 보는 관점을 좀 바꿔보자. 인조가 대가리 쳐박은 병신 같은 역사 스토리텔링. 그래서 남한산성에서 어쩌고저쩌고 했는데 그거 말고 청나라가 어떻게 국제사회랑 연결되어 있었는지를 한번 보고, 응? 그 당시의 교역, 상품, 무역구조, 수송방법, 화폐의 발생, 금융의 발달, 무기체계, 기술의 발전 등 세계사, 그것도 교역과 제국경영을 중심으로 역사를 바라보자는 얘기죠. 청나라는 어떻게 나라를 경영을 했길래 전비를 마련하고 명나라를 정복하고 조선을 박살냈고 우리는 뭐를 잘못했나? 교역이죠. 교역. 제국경영을 안 한 거죠. 그게 나라가 망한 키워드로 봐야겠죠. 얼마나 재밌어 이게 얼마나 재밌냐는 얘기죠. 그래서 이건 여러분 제가 하나 더 붙여서 오늘 원고승 하나 더 붙여서 얘기할게요. 하나 더 붙여서 얘기를 할게요. 하나 더 붙여서 바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자, 뭐냐면 자, 트라팔카 해전 얘기 잠깐만 할게요. 트라팔카 해전을 잠깐 얘기를 하면 이런 얘기입니다. 트라팔카 해전에서 프랑스가 전열함이 33척, 영국이 27척이었어요. 그런데 재정이 프랑스가 압도적이었는데 영국의 2배 이상의 재정을 가지고 있고 돈이 2배 이상인 프랑스인데 영국은 어떻게 프랑스는 영국을 압도하지 못했나? 역으로 생각하면 영국은 어떻게 27척의 전열함을 만들 수 있었나? 한 대만 안 되는데 소나무 6,000그루가 필요했다고 합니다. 자, 보세요. 트라팔카 해전, 그 전비 조달 과정에 매직이 있다는 거예요. 돈을 영국은 어떻게 조달했나? 바로 콘솔이라는 게 있는데 영구채입니다. 영구채인데 이걸 어떻게 발행을 했냐면 금리 3%로 발행을 하는 거예요. 금리 3%. 그래도 여러분 영국은 명예혁명 이후에 금리가 떨어졌거든. 그래서 금리 3%로 국채를 발행을 해요. 근데 국채 3%는 매력이 없잖아요. 보미오면님 감사합니다. 판매량은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죠. 그랬는데 액면가, 그냥 가정이에요. 액면가 1억, 거긴 파운드 하지만, 자, 액면가 1억짜리를 6천만 원에 파는 거예요. 나중에 만기가 되면 1억을 준다? 그런데 이자가 3%면 여러분, 사실은 6천만 원에 대한 이자가 3%, 1억에 대한 3%니까 여러분, 30만 원 이렇게 따지면, 6천만 원에 30만 원이면 5%잖아요. 액면가 1억짜리를 3%라고 팔는 6천만 원에 팔면 5% 금리잖아요? 만기 시에 4천만 원의 캐피탈 게인이 생기고, 그러니까 여러분 개꿀이죠. 개꿀이니까 이게 조삼모사일 수 있는데 이게 그렇게 사람들이 많이 사는 거야. 6천만 원짜리 5%와 1억짜리 3% 이자 내는 것 같지만, 그쵸? 그런데 이걸요, 날개 단 것 마냥 국채가 팔려 나가는 거야. 그러니까 국가는 만기 전에 그거를 사면 되죠. 야, 이거 만기 아직 안 됐으니까 이거 7천만 원 주고 살게. 이렇게 사서, 아유, 이거 1억 주느니 7천만 원 주는 게 낫겠다고 이렇게 털어버릴 수도 있잖아요. 만기 전에 국가는 국채시장에서 이 채권을 인수해서 털어버릴 수도 있고, 그리고 또 국채 보유자들도 중간중간 거래를 통해 환금을 할 수 있고, 돈을 현금으로 바꿀 수도 있고, 계속 이자를 받으면 연금처럼 활용할 수도 있고, 이런 콘솔이라는 걸 개발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국은 명예혁명을 하면서 정부가 그냥 왕이 돈 떼먹는 일이 아니라 의회, 거기 있는 시민들이, 그리고 이 채권 구매하는 사람들이 구성한 정부이기 때문에 돈을 떼먹지 않는 그런 정부다라는 그게 신뢰도 있고, 그리고 네덜란드에서 금융가들 데려와서 네덜란드 금융 전문가들의 힘으로 국채를 발행해서 재정은 국가 규모는 영국, 프랑스보다
정부 재정은 훨씬 반도 안 되는데 군대는 전열함, 그러니까 함대는 비슷하게 만들 수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국가 재정은 절반 이하지만 전비 동원 능력은 결코 프랑스에 밀리지 않았던 영국. 결국 제해권을 가진 영국이 나폴레옹을 꺾고 패권 시대를 열죠. 그리고 이때 이 콘솔 여러분 엄청나게 그렇잖아요. 6천만 원 1억으로 받으면 전쟁 이겼다고 뭐 프랑스에서 또 이런 수익 막 보상금도 받고 뭐 이권도 받으니까 이거 대박이 나잖아요. 이 콘솔의 높은 수익이 또 어떻게 되냐면요, 여러분. 자본가 계급을 탄생시키고 이 자본가 계급이 그 다음에 투자를 해서 증기기관 개발이건 뭐건 이런 거 투자를 해서 산업혁명을 이끌게 되는 원동력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요즘에 이런 것들 이런 게 관심이 많아요. 전쟁과 금융 그리고 교역. 자, 바야흐로 패권 전쟁, 지금 패권 전쟁, 미국하고 중국하고 패권 전쟁이 있고 금리 뭐 금융 어쩌고 저쩌고 한다 막 이러잖아요, 여러분. 우리나라 생각해보자고요. 조금 전에도 청나라 얘기했지만 청나라한테 개처발리고 일본한테 개처발린 역사에서 여러분 그 역사적 비극의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조금 전에 제가 얘기했던 이런 역사 안 배우고 의기, 결기, 정신 그런 위정척사로 나라를 지켜? 위정척사류의 공부로 민족해방 어쩌고 한다고 그런 거 하다가 나라가 개처발린 거야. 그런데 여러분 그런 위정척사류의 그 민족해방 사상이 여러분 지금 패권전쟁 시대인데 지금 민주당에서 활개를 피잖아. 동맹 여러분 특히 재해권과 자원, 시장, 기술, 금융 이걸 다 가지고 있는 동맹을 선택해야지. 열려있는 시장 우리의 번영을 보장할 동맹을 선택을 해야지. 뭔 소리야. 중국하고 우리는 이미 오래전에 미국을 선택을 했고 우리는 이미 번영을 한 겁니다. 이 정도면 여전히 미국의 동맹이기도 하고 우리가 무엇을 망설일 게 뭐 있어. 반미를 속에 품은 자들 이건 민족해방 세력들 주사파들 민주당에 있는 인간들 이런 인간들이 맨날 얘기하잖아요.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다. 이거에 여러분 대중들도 막 현혹되고 지금 당장 독립운동을 인문학의 중심이라는 그런 등신 같은 친구들은 다 끊으세요. 주변에 그런 친구들에서 다 끊어. 교역의 역사, 대항해 시대 그리고 금융의 역사를 공부를 하시라고. 그게 낫잖아. 피가 끓고 지금 내가 여기서 무엇을 해야 할지 역사를 보니 야 시드머니 만들어서 투자하고 싶고 어떻게든 주식과 집을 사고 싶고 뭐 코인도 사고 싶고 이런 대격변 시대가 보이는 거 아닙니까? 지금이 대격변의 시대고 기회의 시대 이미 보일 겁니다, 여러분. 우크라이나 지금 난리 났죠. 이런 시대, 이런 패권 전쟁이 난리가 난 시대 여러분 어떤 역사를 공부하고 싶으세요? 어떤 역사를 잊으면 나라가 망하는 겁니까? 쟤들이 가르치는 그런 역사 배우면 나라가 망하는 거예요. 좌파가 말하는 그런 역사를 배우면 나라가 망하는 거고 금융, 교역, 동맹, 자원, 상품 이런 걸 배우는 역사를 배우면서 제국 경영, 세계 경영을 생각을 해야 나라가 안 망하는 거라고. 여러분, 이게 지금 보수가 진보들한테 야, 니네같이 역사를 기억하면 망하는 거야 이것들아. 누가 더 여러분 대한민국 보통 상식을 가진 시민들한테 어떤 역사관이 더 호소력이 있겠어요? 이게 역사전쟁을 그때 뉴라이트 교과서 다 뭐다 하면서 여러분 해방 이후에 어쩌고저쩌고 했잖아요. 아니요. 그냥 세계사를 가르치면 돼요. 세계사를 가르치는 게 여러분 세계적 시각, 글로벌 시각 그리고 그렇게 가르치고 대항해 시대를 가르쳐야 그래야 제국의 세계 경영의 국민으로 다시 태어나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 우리 선진국이에요. 후진국이고 뭐 민족해방 이런 거 뭐 일본하고 어쩌고 저쩌고 미국하고 독일도 지금 동맹이다. 2차 세계대전 때 그렇게 싸우고도 일본하고 대한민국도 여러분 척을 지고 살 이유가 없어. 같은 체제, 같은 시스템 뭐 이러고 분업이 돼 있고 이런 상태에서 자 이런 거 여러분 역사 전쟁은 정권 바뀌자마자 시작될 겁니다. 사전에 지금도 왜 윤석열을 찍어야 되는지에 대한 역사 인식에 있어서의 두
후보의 차이, 두 진영의 차이 분명히 하자고요. 이런 거 미리미리 준비해야 됩니다. 이 얘기 여기까지 할게요.